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강의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문제풀이 책을 제가 쓴 걸로 강의가 아직 책이 안 나왔죠. 책은 다른 학원에서는 이미 제가 강의를 한 데도 있는데 오탈자 같은 거는 전부 다 수정하고 기출문제를 다 이게 예상문제집이 기출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느 출판사 거나 거의 기출문제가 많고요. 저는 이제 개정된 거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하고,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너무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걸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문제풀이 책 나온 것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EBS 것도 보니까 그 쉬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참 리듬이 깨지고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선택해야 돼.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지 남들이 장애 간다고 같이 따라서 장애 가고 그럴 필요는 없죠. 나만의 공부 방법을 알려면 내가 공부를 해봐야 이제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가 실무에서 시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많이 출제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죠. 그리고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방법, 공부상 확인하는 방법, 현장 조사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가묘 가짜묘죠. 그리고 가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자기 산에 하는 거는 상관없겠죠. 자기 땅에다가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그래서 30제곱미터까지만 미친다, 사성까지는 미친다, 안 미친다 다 X입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매장기간이 30년밖에 안 됩니다. 옛날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리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 농지법, 지금 최근 농지법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강화돼 가지고 심지어 농막에서 잠자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가 국민들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제 일부 잠자는 걸 또 허용하는 걸로 입법 예고와는 달리 시행될 예정입니다.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 이제 농업인 아니면 진짜 논밭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근데 대만 같은 데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그냥 농지는 농사 짓는데 사용만 하면 된다. 누가 짓든지 상관없이, 세입자가 짓든 소작농을 주가지고 다른 사람이 짓든 상관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한 이유가 시대적 배경이 있죠. 조선시대 때 그냥 아무나 소유하게 해보니까 전부 다 소작농들이 농사는 짓고 양반들은 농사 안 짓고 그냥 돈만 받아 챙기고, 이런 폐단 때문에 이제 생긴 제도이기는 합니다. 소유 상한이 있는데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농지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최단기 존속기간 3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이나 전용허가, 전용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전용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죠. 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 상속, 시효취득, 합병, 분할 이런 것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이 1,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4가지 서식이 있고요.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합니다. 및 날인하는 것은 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거래계약 체결, 전자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 중에서 먼저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171 요약집 170 171 보기 전에 168페이지 요약집 거래계약 체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보면은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약간 연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통 하루 있다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약서 쓴 날로 보면 30일이 안 지났는데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보면 30일 넘었다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30일 안에 안 해가지고 이런 게 논란이 대상이 되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일로부터니까 계약 성립됐으니 꼭 계약서 작성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입금시켰다고 보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가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근 지금 대부분 판례 보니까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계약금은 1억으로 정하고요. 가계약금은 그 10%인 1,0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계약 체결하고 내일 그 나머지 잔금은 주기로 했는데 집에 가서 여기저기 10억짜리 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왜 사냐?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뭐 이러니까 그럼 가계약금 포기하고 1,000만 원 포기하고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매도인이 9천만 원 더 달라고 소송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주라고 했어요.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약서도 적었어요. 계약서도 적었어요. 계약금은 1억으로 한다. 단 오늘 10%인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내일 입금하기로 한다. 그랬으면 내일 입금해야 된다고 계약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현업에서는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말로만 입금시켜요. 근데 입금시키고 나면 중개업소에서 문자 와요. 뭐 계약금 얼마 중 일부 입금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자 뜬다고요. 그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받으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인 통장으로 받는 게 좋죠. 개업 공개사 통장으로 받아놓으면 그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전달도 안 해놓고 안 돌려주고 이러면 나중엔 문제될 소지가 있죠. 그 가급적이면 저는 그 개업 공개사 통장으로는 돈을 안 받는 게 바람직해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번에 법 바뀐 게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기 취소인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수 위조, 배임, 횡령,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걸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기 취소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모든 법은 아니고요. 지금 사문수 그래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징역 벌금이 없잖아요. 그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맨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이 없죠. 없는 이유가 이중계약서 그러면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이제 금고 이상 받으면 바로 자격 취소예요. 징역 벌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업에 가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안 적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불가피하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언젠간 한 번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약 체결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168페이지 그 메뉴의 개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계약서는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이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문서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문서로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계약 효력은 성립하지만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다면.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양가로 1번 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은.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양가로 2번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다. 우리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1,0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1,000만 원 하면 앞에다 9 붙이면 9,000만 원 돼버리니까 위변조할 수 없도록. 지금 이런 거는 제가 PPT 자료 안 만든 게 시험에 거의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요즘 시험은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정시 주말이라는 게 옛날에 등기법에 있었습니다. 붉은 줄을 끊는 걸 주말이라고 하죠. 옛날에 붉은 줄 끊고 몇 글자 정정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새로 출력해 버리잖아요. 고치 정정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인 찍는 거. 간인 여러 장이면 접어가지고 이렇게 반 연결된 문서라는 간인을 찍잖아요. 근데 지금 현업에서 쓰는 계약서는 거의 한 장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 뭐 기업 인수합병 이렇게 하면 계약서 몇십 장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간인도 찍고 계약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 뭐 그다음에 목차, 뭐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적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 장이면 한 장 버리고 이거는 없다. 계약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인도 찍고 총 계약서는 몇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적는 게 좋다고요. 그러나 지금 현업에서는 거의 한 장짜리를 적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죠. 10억 넘으면 35만 원이고요.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이고 인지세 있죠. 인지세가 옛날에는 우표처럼 이런 걸 붙였어요. 인지를. 근데 요즘은 인지세를 우체국 같은 데서 해주는데 그냥 A4 용지로 출력해 주더라고요. 인지세 내는 걸. 그 인지세 인지 안 붙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은 있는데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완전 동네말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떼인다 이런 게 법조문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표현은 떼인다는 표현. 근데 시험에 24시간 안에 계약 깨면은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X죠. 계약 성립되고 나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요. 원칙적으로 못 받은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받는 순간 그래서 이게 가계약금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보면 개업공개사들이 완전히 인상이 달라져 버려요. 돈 입금시키기 전에는 막 친절하게 했다가 가계약금 입금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로 얼로 돼버려요. 손님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럼 가계약금 떼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표정이 보면 딱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시키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진짜 계약할 거면 입금시키고, 근데 개업공개사들은 그리 안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유도해. 일단 입금시켜 놓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가지고 안 하면 그때는 오히려 계약금 더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가계약금만 떼이는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169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 암기 프린트 9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온 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계약서 필요적 사항이다. X죠. 취득 관련 조세 X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나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 거는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169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거는 암기 프린트 10번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금인 이게 2006년 이후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금인 받는 거. 제가 며칠 전에 금인 받으러 가봤어요. 와이프한테 분양권 50% 증여해달라고 해서 안 주면 안 산다 해서 할 수 없이 벼랑끝 전수를 해야 돼. 이게 협상을 할 때는 안 그러면 이혼하자 이러면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잖아. 안 주려면 이혼해야 되니까. 그 보니까 구청에 가니까 금인계약서 이게 아예 양식을 법정 서식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금인계약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칸을 이렇게 금인란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탬프 도장 찍어 주더라고요. 무슨 구청장 몇 년 몇 월 며칠 금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부 계약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분 몇 퍼센트 몇 100분 50 이렇게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럼 100분 50 적으면 주소 적고 그 부동산 소재지 적고 이름 저는 제가 안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지는 않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다 적어버리더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 원래 왜 금인은 혼자 가도 되잖아요. 둘이 다 가야 되는 게 아니죠.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어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요. 그게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진짜 통장 입금표 보자 증여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은 금인을 안 받으니까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 이거는 금인을 받아야 되겠죠. 매매는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게 금인계약서 필요적 사항이고요. 당사자 인적사항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더 열심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바람직해요. 인적사항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매도인이죠. 왜? 남의 물건 팔아먹는 게 더 문제잖아요. 남한테 사주는 거는 사실 막말로 모르는 척하면 돼. 명신탁 이거는 크게 진역까지는 않아요. 명신탁에도. 근데 만약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주인도 아닌데 남의 물건 팔아먹는 걸 개업공개사가 잘못 중개했다면. 그래서 특히 매도인 신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도인 진짜 매도인지 확인하는 거는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그리고 등기필 정보 요 세 개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시험에 실무 시험에 요 세 개만 확인하면 된다. 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는 X가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세금 낸 거 이런 거 영수증. 세금 이런 것도 고지서도 보면 본인한테 소유자한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나 뭐 종부세 납부증명서나 이런 걸 더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다.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최근 또 판례가 있어요. 최근 판례가 있는데 건재당이 은행에 융자 받고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조했어요. 등기부를 위조했어요. 건재당 설정되어 있는 걸 다 어떻게 위조했는지 뭐 위조범들한테 하면 되겠죠. 위조해가지고 건재당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소에 건재당 말소 신청을 했어요. 은행에 건재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말소돼서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른데 전세를 놨는지 팔아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 안 갚았는데 갚았다고 하니까 다시 그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받은 적 없다.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 심사만 하지 실질적 심사를 안 하잖아요. 진짜 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말소해 줘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돈 갚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등기가 건재당 설정 등기가 다시 돼버렸어요.
등기소에서 패소해가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니까, 그러면 그걸 등기 안 돼 있는 걸로 믿고 그게 세입자 들어간 세입자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없다. 등기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골아파요. 그 대부분 99%는 등기가 거의 맞죠, 사실은. 근데 약간 이 사기꾼들이 1%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 제가 연수 교육을 하니까 그 지금 시청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고 싶어 한다.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례 좀 해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뭐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지만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빌라왕 사건인 거. 빌라왕은 뭡니까? 그 빌라왕은 오히려 매수인 전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살 때마다 200만 원씩 받았어요. 오히려 매도자한테. 그 매도자가 누구예요? 건축주죠. 건물 지어가지고 빨리 분양해야 되니까 그냥 200만 원씩 주고 등기비 다 대주고 그냥 별도로 200만 원 줬다고, 수고비, 감사비로. 나머지 뭐 등기 비용이라든가 취득세 이런 건 다 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20억 벌었는데 전체니까 세금이 80억 나왔다고, 종부세가. 그러니까 60억 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 돈 없으니까 그냥 세금 같은 거 안 내가지고 일부러 경매 넘어가게 내버려 둔다고. 세금 같은 걸 체납해야 경매 넘어가잖아요. 세금 다 내버리면 경매 넘어가지도 않죠. 그 경매 넘어가면 이때까지 거의 사기죄가 성립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경매 넘어가서 나도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사기죄가 성립이 잘 안 됐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거 지어가지고 보니까 개업공개사한테 월세 세입자 구하면 20만 원 중개보수를 주고요, 전세 구하면 200만 원을 주더라고, 중개보수를. 전세로 뭐 한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집값보다 전세 이미 대출은 돼 있는 상태라고요. 대출이 거의 한 50% 이상 돼 있어요. 집값에 10억짜리면 5억 넘게 대출이 돼 있는데 전세를 빼버리니까 예를 들면 한 7억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깡통 주택이죠. 집 팔아도 전세 못 내주는 거잖아요.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가구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는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거 리스트 다 받아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가급적이면 전세 중개는 안 해야 돼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가구 전세 연립은 70%가 월세로 거래되고 있대요. 지금 오늘자 통계를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대요. 아파트 말고.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대요. 지금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한 23% 정도 된다더라고요. 거주 형태 중에서. 그 전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도 인도나 몽골이나 미국에도 일부 주에도 이 전세 제도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극소수에 거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23% 이상이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세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건의 표시.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적을 때는 물건의 표시는 집번 주소 적어요. 몇 번지 이렇게 적고요. 맨 밑에 보면 인적사항을 적어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적는欄이 있어요. 보통 계약서에 보면 그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적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잔금 치르는 날이잖아요. 이 동시행을 하는 날이죠. 잔금 치르고 방 빼고 하는 날, 물건 인도일시, 이걸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기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열흘 전에, 보름 전에 미리 확인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이사 날짜 돼가지고 하루 날짜 잘못 계산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일인데 10일하고 11일 이거 날짜, 그래서 10날 뭐 11일 이렇게 말하는데 10날이라고 해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돼. 10일 오전 11시 이사시각 알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어디에 거 불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답이 오면 확인한 거잖아요. 답 안 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녹취를 해놔야 돼. 나중에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프더라고. 이게 실제 현업에서 제가 봤어요. 이거 이사 날짜 잘못 나가지고 10일 날 이사 들어가니까 거기 짐을 전혀 안 챙기고, 난 내일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사 들어간 집에. 그럼 이삿짐 센터에 짐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 누가 부담할 건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건의 인도일시를 정확하게 적는 게 좋고요. 양가로 4번 권리 이전 내용. 권리 이전 내용은 대체로 현업에서는 이제 주로 이 건재당 융자돼 있는 거 융자 다 갖고 할 건지 아니면 인수 조건을 할 건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걸 미리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매수측 개업공개사라면 다 말소하는 조건이 좋겠죠. 말소 깨끗하게 하고 새로 대출 받으면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받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안 적고 말로만 해놓으니까 나중에 계약하는 날 뭐 이거 인수 조건으로 아니면 계약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리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게 권리 이전 내용. 그 정원수, 그럼 전원주택을 사고 팔았는데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뽑아간다, 나무 뽑아간다, 안 뽑아간다 말 안 했으면 뽑아가는 게 원칙입니까? 그냥 단독주택 이렇게만 적었지 그 정원수, 나무 같은 거는 뽑아간다, 안 뽑아간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뽑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두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예, 정원수 이런 거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 비싼 거는 뭐 매덕 10억짜리도 있더라고. 아파트 단지 요즘 10억짜리도 갖다 심어놓고 했더라고요. 그 나무 뽑아가는지 안 뽑아가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민법에 일반 원칙이 있는 거는 특약으로 안 적어도 됩니다.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의뢰인들이 특약으로 적자고 하면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 개업공개사가 제가 볼 때는 먼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민법에는 안 뽑아가는 게 원칙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뽑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정원수 뽑아가기로 한다 하면 그만큼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매수인 입장이라면.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급장소 및 지급시기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금액을 표시하고 수량매매를 원할 시에는 실제 청약한 기준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걸 적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수량매매인지 필지매매인지 이런 걸 안 적고 그냥 주소만 적어놓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판례는 다 필지매매로 본다고요. 몇 번지 땅 판다 하면 그 집은 그냥 거기 있는 걸 다 파는 걸로 되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당 또는 평당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실제 청량해 보니까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감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원칙적으로 필지매매로 본다고요. 그 면적이 단지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수량매매로 볼 수 없고 필지매매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확실하게 감액 청구하려면은 만약에 청량해서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그럼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적으면 매도인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면적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감 청구할 수 있다. 면적이 다를 경우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정감 청구할 수 있다. 면적이 더 실제보다 많으면 공부보다 많으면 더 정액 청구하고 적으면 감액 청구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굳이 이런 것도 손님이 말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먼저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통상 10%고요.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관련 판례 기억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당장 계약금 1억 필요한데 지금 1억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1억 현금 보관증을 써줬다고 실제 현금 주지도 않고 매수인이 현금 보관증을 매도인한테 써줬어요. 당신 돈 1억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언제 뭐 잔금 치를 때 주겠다. 중도금 치를 때 주겠다. 이렇게 실제 돈 주고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현금 보관증만 형식적으로 써줬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매수인이 현금 보관증 써줘놓고 매수인이 계약 깨려면 그 현금 보관증 써준 금액 줘야 된다고요. 판례가 지금 요 밑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그 현금 보관증도 실제 현금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그 현금 보관증을 써줬다면 그 금액만큼 계약 깨려면 줘야 된다고 매수인이 현금 보관증 매수인 써주겠죠. 계약금 준 것처럼. 그 계약금 준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현금을 맡겨놓은 것처럼 돈 받았다가 다시 맡겨놓은 것처럼 해서 현금 보관증 이렇게 써주는 경우 많아요. 보통 현업에서 다운계약서, up계약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실제로는 3억인데 2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으면 어떻게 계약서는 2억을 적어야 되겠죠. 3억 적어놓으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2억 적어놓고 1억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으로 준다고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썼는데 현금으로 준다 해놓고 안 주면 골 아프잖아요. 너 계약서 2억 돼 있으니까 2억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은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고요. 매수인이 당신 돈 1억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잔금 치를 때 현금 보관증 받고 현금으로 1억 받고 그 현금 보관증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도 이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다 뭐 녹화도 다 해놓고 영상 찍어놓고 나중에 찢어놓고도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심을 하는 게 좋다. 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만 지키고 다른 사람은 다 안 지키니까 나만 바보 된 기분이고 돈은 못 벌고 이렇게 되더라고, 현업에서. 너무 또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망하게 되고 또 너무 대충대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분쟁에 휘말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화롭게 잘 슬기롭게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두 번째 니은에 있는 판례, 이거는 뭐냐면 민법 판례인데요.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압류가 10만 원인 가압류 되어 있어요. 매매 대금에 비해서 소액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경우 원래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해 주지 않으면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요. 권리 제한물권 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도금 이행의 착수인데 민법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중도금 날짜 안 됐는데 미리 중도금 입금시키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중도금 받기 싫으면 빨리 은행에, 보통 요즘 은행으로 입금시키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은행 통장 계좌를 폐쇄해버리고 입금 안 되게 해야 돼요. 입금시키는 순간 끝이에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가지고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깰 수 없다. 요즘은 뭐 잘 안 만나고 그냥 통장으로 주로 입금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반전세 이런 경우는 없는 것도 있는데 개업 공개사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중도금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계약 깨버리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얼마 안 되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 깨버리면 실질적으로 중개보수 받기가 쉽지 않죠. 언제든지 깰라고. 예.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중도금 실제 지급받지 않아도 계약금 줄 때 계약금 1,000만 원 받아도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버리면 그건 중도금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못 깬다고 마음대로. 계약이 깨지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보수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너 때문에 지금 손에 계약금까지 떼 있는데 뭐 또 복비까지 달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욕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다고 다 알고도 그럼 뭐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막 그냥 귀찮고 이래서 그냥 웬만하면 은행 같은 데 가서 또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바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 다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 그렇게 친구가 지점장이 시키더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이자 깎아달라고, 이자 깎아달라면 지점장 재량이 있대요. 그게 중도 해지 수수료 이런 것도 안 낼 수도 있대요. 예, 그래서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지점장이 들어오라는데 그러면 그 가서 내 지금 돈 100억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뭐 웬만하면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지점장 다 잘리고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무슨 자문역 무슨 역이 있더라고. 무슨 뭐 상담역하고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 그 교수도 있대. 은행에 뭔 교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하러 다니나 봐요. 무슨 자문역 고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한 3년 정도 비정기적으로 한다더라고. 그냥 퇴직금 다 받고 그냥 한 3년 더 하고 있다더라고. 명함만 이제 은행 해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잔금입니다. 잔금 치르는 건 동시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시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기재하는 순간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만 주고 돈 받고 있죠. 그래서 선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불리합니다. 소유권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돈부터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안 주고 예치 권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크로 제도, 미국 같은 데는 이 대부분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보다는 더 신용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거의 지금 외국 가서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고 몰라요. 거의 노스코리아, 김정은, 김정일 이런 건 들어봤지만 사우스코리아는 들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자, 이 170페이지 맨 밑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용도 이런 게 폐지됐습니다. 인감증명법상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적어줬잖아요, 용도를. 근데 지금 다 폐지됐어요. 다만 그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럼 등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거지 인감증명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지금 현업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계속 오를 거 생각해 다시 대팔 거 생각해가지고 등기를 안 넘기고 3개월 넘게 기다렸다가 다시 등기하려면 인감증명 새로 떼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새로 그냥 공짜로 떼주냐고, 뭐 바쁘다 뭔 핑계대고 계속 안 해줘요. 결국 돈 더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뭘 원하냐 하면 돈 뭐 한 1억, 예를 들면 1억 1,000만 원 더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소송해야 돼. 소송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겠죠.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또 몇백만 원 변호사비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몇백만 원 더 주고 그냥 수고비 더 주고 또 인감증명 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돈 주자마자 그날 바로 신청해버리죠. 바로 신청하니까 요즘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등기 신청 중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것 같던데요. 나타나죠. 신청 중이라고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신청 중? 예? 변경될 수 있다. 예. 예. 옛날에는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등기법에. 지금은 예고등기가 없어졌죠. 소송에 이 휘말린 거는 예고등기가 돼 있는데 그걸 워낙 예고등기를 많이 악용했어요. 그 경매에서 특히 일부러 소송 제기해가지고 안 나가면 패소잖아요. 요즘 당사자 주의니까 일부러 자기들은 다 알면서 소송 중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경매 참여 안 하겠죠. 무서우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짜고 일부러 소송해가지고 안전한 물건인데도 소유권 뭐 분쟁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싸게 낙찰받고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제 그 예고 등기는 폐지됐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기록은 되나 보네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도 이게 표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등기 되기 전에 뭔가 표시되죠. 등기부에. 거의 하루 만에 나오는데 그날 신청하면 그날 바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부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죠.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임대주택 5%밖에 못 올리고 10년 동안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5%밖에 못 올리죠. 1년에 최대.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그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게 전자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계약서 대신에 인터넷상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빈칸에다 입력만 시키면 돼요. 그럼 불안하겠죠. 이거 위변조 가능한 거 아니냐. 위변조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법무사 보수도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 이런 거 다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특히 매수인, 임차인 대출금리를 보통 한 0.2% 정도 할인해 줍니다. 몇 퍼센트 할인한다 이런 거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니까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소위 디딤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전부 다 금리 우대 할인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지금도 물어보니까 다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편리하다. 도장 없어도 된다. 그냥 전자서명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아이패드 이런 데도 그냥 이름 적으면 되죠. 반드시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종이계약서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5년 동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의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고요. 확정일자 시스템에서 무료로 부여됩니다. 제가 전자계약서를 몇 번 적어봤는데요. 이게 제가 연수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한테 교육하려면 저도 알아야 되니까 안 해보고 이걸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자계약을 적으니까 이게 시점 확인필이라고 있더라고요. 시점 확인필, 시점 확인필 이런 도장이 1, 2가 있어요. 1, 2가 시점 확인필. 타임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계약 성립되면 몇 년 몇 이게 노란 물음표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 찍혀버려요. 일반 종이 계약서를 적으면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날짜 둘이 합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위변조 불가능입니다. 딱 타임 스탬프가 찍혀버리니까. 임대차 계약이니까 시점 확인필 2 도장은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필 2가 찍힙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가 수리되면 시점 확인필 2 도장이 찍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실거래가격 신고 접수 수리됐다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도 무효로 부여되고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그 무슨 동장 해가지고 도장 찍히더라고. 스탬프 도장.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말을 쓰지만 동장이 정식 명칭이더라고요. 거기 법상은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안 하죠. 동장이라고 부를 때는 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된다. 계약서 위변조 아까 타임스탬프 찍히니까 불가능하고요.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자계약서는 빈칸을 안 채우면 거기에 있는 빈칸을 안 채우면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가요. 무조건 빈칸 다 채워야 돼요. 그럼 확인 설명서도 빈칸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해당 사항 없음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음 하면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라도 적어야 돼요. 그럼 맹지로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함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 그냥 비워놓으면 안 넘어가요. 다음 칸으로. 그 적어놨으면 그 적어놓은 내용이 실체와 부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고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 이 전자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는 개업공개사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할 때 그 정부의 그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일 수는 없고요. 거래 당사자도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니까 역시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업공개사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자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지금 뭐 LH 그 임대주택 이런 거 전부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어요. 행복주택이나 그 국민임대 이런 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전부 전자계약서로 할 예정이더라고. 지금 현재는 그 민간 아파트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